예, 우리는 지난 8주간 현대 중동의 탄생이라고 거의 한 7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을 가지고 평화사당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인터넷 이 강의로 대신합니다. 한 주 빠진 그 시간을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보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공부해 왔지만 현대 중동이라는 게 이제 1차 대전을 중심으로 1차 대전을 계기로 이제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뭐 세계사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근대, 현대, 뭐 현재를 사는 포스트 모던 이런 것들이 구분이 뭐 언제부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다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죠. 그러나 대충 이제 근대 출범은 뭐 종교개혁 또는 철학적으로는 데카르트 이후를 근대 출범으로 보고 또 산업혁명 이후를 또 경제적으로는 근대로 보는데요. 현대 중동의 탄생, 뭐 근대 현대가 사실 좀 구분이 모호하긴 하죠. 뭐 현대하면 컨템퍼러리라고도 하고 또 뭐 모던하면 근대로 번역을 해야 될지 또 현대로 번역을 해야 될지 헷갈리긴 한데요. 어쨌든 뭐 현대 중독의 탄생이라고 하는 건 중독이 그 전까지는 현대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그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그 서구적 사고관이 좀 담겨 있는 제목이라 조금은 좀 서구 중심의 제목이겠죠. 소위 말하는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항상 서구에서는 중동이 뭔가 중동을 비롯한 이 소위 말하는 동양이 뭔가 뒤처지고 뭔가 한 걸음 뒤늦게 근대화에 도달한 그런 세력으로 보는 그런 서구인들의 관점이 이 책 제목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현대 중동은 뭐 데카르트도 아니고 산업혁명도 아니고 1차 대전, 그것도 서구 사회의 싸움인 1차 대전 이후로 현대 중동이 탄생했다. 뭐 이렇게 보는 조금은 서구 중심적인 그런 제목입니다. 어쨌든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8주간 했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영국의 힘은 절정에 달했죠. 물론 막판에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영국에게 큰 도움이 됐지만 어쨌든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치르는 데 있어서 영국의 피해가 가장 컸기 때문에 영국이 뭐 1차 대전 이후에 그 세계 세력권 안에서 정치 세력권 안에서 그들의 힘이 절정에 달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1차 대전 때 그 영국을 이끌었던 수상 로이드 조지가 선거에서 아주 압승을 했다고 하죠. 이것이 반드시 중동 정책을 잘 했기 때문에 압승했느냐? 그건 꼭 아니라는 것이죠. 여성 유권자, 그 당시 31세 이상의 여성 유권자가 이제 처음으로 투표에 유권자가 됨으로써 그들의 유입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 중동에 파견한 영국군이 무려 25만 명이 사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만큼 죽었어 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중동 지배의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죠. 반면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육군 장관이었던, 그러니까 로이드 조지 밑에서 육군 장관이었던 처칠은 중동에 파견한 영군을 철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중동이 독립할 수 있도록 뭐 꼭 정당한 의미의 독립은 아니지만 독립을 빙자해서 영국의 그 지배권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처칠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책을 펴나갔고요. 그런데 이제 전쟁의 파급 효과가 컸을까요? 1920년에서 21년 사이에 영국 경제가 붕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은 중동 지배권에만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영국이 앞서가니까 유럽 각국 다른 나라들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왜 뭐 이런 일정한 몫을 안 주냐? 뭐 프랑스하고 제일 대표적이었죠. 프랑스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시리아를 차지하게 되지만요. 뭐 이탈리아도 나서게 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서 미국과 영국 사이도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UN 전신인 국제연맹이 창설이 결의되었고요. 1919년에 이제 프랑스에 모여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모여서 이제 강화 조약이 이루어졌고요. 거기엔 또 이제 전범 국가들, 특히 독일이 대표적이죠. 전범 국가들에게 이제 전범 비용을 물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919년에 그 회의를 베르사유에서 했기 때문에 베르사유 강화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중동은 어떻게 되느냐? 중동은 뭐 사실은 뭐 오리엔탈리즘이 아니어도 조금 근대적 민주주의의 영향을 좀 뒤늦게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뭐 영국이 다스리든 뭐 하든 문제는 없었던 것이죠. 별 불만이 없다가
그러다 1차 대전이 종전하고 나니까 이제 각각 독립의 욕망들이, 독립의 욕구들이 이제 독립의 요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 1918년에서 1919년까지 독립 요구가 이제 나왔고요. 또 뭐 이라크, 또 아프가니스탄은 사실은 중동에서도 약간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다 독립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보면요, 서구인들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왜 독립 요구를 하지? 우리가 잘해주잖아. 우리가 다 실질적으로 독립 주잖아. 독립해주고 있잖아. 다들 권한을 주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우리 식민지로만 있어. 나머지 너희들 다 해도 돼. 뭐 이런 정말 그 중동의 민족주의적인 그런 열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로 영국을 비롯한 서구들은 중동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이븐 사우드가 이제 사우디의 정권을 잡게 되고 뭐 이븐 사우드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던 그 영국이 후세인이라고 하는 그 후세인 가문 그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이라크 패망할 때 그 이름과 같죠. 그 후세인을 이제 칼리프로 세우려고 했던 그 영국의 계획은 결국 이븐 사우드의 출현으로 없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뭐 터키 어떻게 보면 오스만 투르크의 적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많은 땅을 이제 빼앗겼지만 그래도 터키를 통해서 그들은 어느 정도의 그 자존심을 세울 수 있었고요. 뭐 제국이라는 게 20세기 들어서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뭐 합스부르크 왕관 제국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제국이 다 종말하게 되는 거죠. 뭐 또 역사로 보면 뭐 그리스 헬라 제국에서부터 로마 그리고 또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 갈리게 되고 뭐 영국도 일종의 제국주의였죠. 그 근대 이후에는 영국의 세력이 엄청 컸었고요. 그 중에 또 스페인도 다 몰락하게 되고 이런 제국주의 세력들이 다 몰락하는 과정에서 꼭 오스만 투르크의 그 해체만 꼭 마치 그 중동 이슬람 세력에 대한 서구의 승리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시각들이 그렇죠. 서구 세력이 오스만 투르크를 몰락시켰다. 그러나 그 전에 제국들도 뭐 굳이 전쟁이 없었을 뿐이지 내부 모순으로 다 이제 몰락해갔고 그 제국이 몰락한 자리에서 이제 영국이 마지막으로 남아서 자신들의 그 영화를 되살리려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1차 대전 이후부터 미국의 힘이 너무 세졌던 것이죠. 풍부한 물자와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을 해도 본토 자체가 그렇게 피해를 입지는 않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만이 이제 부흥하게 되고요. 물론 미국도 영국의 그 1920년, 21년의 그 경제 대몰락에 이어서 1920년대 후반에 소위 말하는 미국에도 대공황이 오지요. 그러니까 전쟁의 특수 때문에 생겨났던 일시적인 그 특수 현상이 결국은 경제적으로 파급을 미쳐서 많이 이제 뭐 대공황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저는 좀 다른 문제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 사태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뭐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어려운 분들도 많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일할 사람을 못 찾는다 그러잖아요. 뭐 EDD 즉 실업연금 같은 걸 받는 사람들도 많고 또 중소기업들 뭐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된 돈도 많고 하니까 돈이 굉장히 풀렸죠. 그 다음에 무슨 스티뮬러스 책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코로나 때 다 전 국민이 다 받던 그런 체크를 통해서 경제적 상황이 뭐 일반화시킨 건 아닙니다만 그 중에도 어려운 분들 많고 참 괴로운 분들 많았겠지만 흔히들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고통을 겪는 상황은 아니었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죠. 전쟁 이후도 잠깐 뭐 재정 경제적인 후원을 통해서 특수 현상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그것이 대공황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그런 부동산 값을 봐도요 그런 것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다시 중동 문제로 돌아가서 뭐 터키 또 시리아와 레바논 또 동팔레스타인 트랜스 요르단 오늘날의 요르단이 됐죠. 그런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독립 요구를 하게 되고
뭐 영국은 계속 그 지역에서 지배권을 확보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은 점점 약화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강의 처음 시간에 얘기했듯이 초기에는 그 중동의 그 기름들이 그렇게 정말 매력적인 자원이 아니었다라고 하지요. 지금처럼 그렇게 뭐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차들이 뭐 고속도로를 꽉 메꾸고 서 있는 그런 상황은 감히 상상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1차 대전 말기에 조금씩 사람들이 그 기름, 유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1차 대전 말기에 중동에 대한 그런 이제 지배 욕구가 각 나라별로 심해졌던 것이죠. 결국은 뭐 지금은 다시 우리가 중동 문제를, 오늘날의 문제를 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중동이 가지고 있는 그 석유 자원을 이용한 중동이 세계 경제 혹은 세계 정치 내에서 자기들의 권리를 확보하던 그런 시절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뭐 이라크가 무너지면서 뭐 무너졌나요? 뭐 미국에 의해서 이제 패망하면서 미국이 뭐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거기에 많은 유전을 확보했지만 사실은 오늘날 유전으로 가지고 중동이 이제 서구 사회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에도 그 세일가스가 이제 계속 이제 뭐라 그런가 채굴이 아니라 유전을 개발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거의 뭐 미국은 뭐 에너지원에서 있어서는 독립 자립을 다 했지 않습니까? 자립을 남아돈 것이죠. 그동안 또 중동에서 기름을 수입하면서 자기들 내부에 미국 내부의 유전은 아껴뒀던 것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름은 또 이제 세계적으로는 대체 에너지들에 대한 환경 문제 때문에 대체 에너지들의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동은 또 어떻게 변해갈까 많이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전에 오스만 투르크 전에는 영국이 그 중동 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인도로 가는 그 길목을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유였다면 1차 대전 말기부터는 유전의 중요성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거의 근대까지 최근세까지 이어져 오다가 다시금 유전의 그 기름의 중요성이 예전보다는 못하니까 중동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해 나가야 될지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서방 세력들이 손을 띨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방 세력들이 손을 띄면 뭐 이제 가치가 떨어지면 손을 띄게 되겠죠. 뭐 제국주의 지금은 제국주의라고 할 수 없지만 제국주의 속성을 가진 그 서구 세력들이 그렇게 뭐 중동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난감해지게 됩니다.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는 이것이 뭐 이스라엘의 오늘날 이런 정말 비인도적이고 인륜을 거스리는 반인륜적인 이런 공습들이 자기들에게 처한 그런 위협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 위험을 감지하고 그렇게 미리 이제 뭐 자기들의 실력을 보여주려고 저렇게 포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앞으로 현대 중동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또 사실은 그 우리가 뭐 공식화된 건 거의 없지만 북한의 그 핵 기술 같은 것들이 여기에 많이 이전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제재가 심하니까 북한이 무기를 가지고 뭐 어떻게 그들을 직접적으로 무기를 수출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뭐 북한이 이란에 핵 기술을 제공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음모론 차원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음모로 좀 비약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중동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눈에 가시다. 중동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 뭐 시리아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요. 핵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는 한국 영해 안에서 대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또 음모론들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뭐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꼭 믿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또 부정할 만한 그런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뭐 음모론이라는 건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음모론적인 추정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음모론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반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반공은 어떤 안티 커뮤니즘이 아니죠. 그냥 반북한이죠. 반북한, 반빨갱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제 음모론을 믿는다면 이스라엘이 한국 영해 내에서 잠수함 같은 걸 동원해서 그 대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음모론을 믿는다면 또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양쪽으로 다 갈라지는 거죠. 좌나 우나 다 있는 거죠. 좌는 이스라엘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또 한국의 주권을 찾는 입장에서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 비판적일 거고요. 또 우파들은 야,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데 이스라엘도 함께하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음모론을 믿게 되는데요. 그 음모론을 믿는 우파들이 보여준 행동이 뭡니까? 광화문 집회에서 성조기와 함께 이스라엘 길을 흔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음모론을 그들이 아주 굳게 믿고 있다는 그 얘기도 됩니다. 어쨌든 뭐 좀 또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오늘은 그 소련, 그러니까 이제 볼셰비키가 이제 성공하고 러시아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는 소위 말하는 연합국이었죠.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이탈리아 이렇게 힘을 잡는 연합국이었고요. 독일 또 오스만 투르크 이런 쪽은 뭐 동맹국이라고 해서 이제 연합국과 맞서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소위 말해서 이제 서구, 유럽 중심의 그 서구 세력의 편에 서 있었는데요. 이제 내부적으로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면서 내부 문제가 더 심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중동 문제에 잠깐 손을 띄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중동이 1차 대전이 끝나니까 중동에 대한 지배권, 우리도 옛날에 그랬었잖아. 우리도 중동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이 유럽, 중부 유럽 국가들, 영국 또는 프랑스 도와줬잖아, 우리가. 이러면서 이제 그 우리들의 권리도, 우리들의 파이도 좀 띄워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소비에트가 그런 점에서는 그 한편으로는 20세기 초기에 한편으로는 유럽 세력들과 연합국 세력들과 손을 잡고 또 한편으로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의 민족주의를 조장하고 또 터키의 민족주의를 후원하고 이라크 봉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국은 볼셰비키가 중동에 직접적인 개입은 안 했지만 영국은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고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대인은 그 친독주의자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독주의자, 독일과 또 러시아는 또 오랜 또 그냥 앙숙 관계잖아요. 맨날 침공하고 침공당하고 뭐 바로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러시아 내에도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유대인들은 다 친독주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볼셰비키 이후에도 볼셰비키는 사실은 어떤 민족적인 것보다는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거나 상관없는 건데 사실 레닌도 초기에는 이런 민족 문제는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유대인들을 거의 뭐 동토의 땅으로 보내고요. 근데 볼셰비키 직후에도 바로 레닌도 결국 마지못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추방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뭐 러시아, 소련에서도 그랬고 뭐 중동 땅에서도 그들이 정말 그 독립국가를 바랬는지 안 바랬는지 몇 명의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영국 이런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그 시온주의가 강조되면서 그들이 바라지도 않는데 그 당시 살던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꼭 독립을 바라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스만 투르크 군대에도 참전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들은 그들의 땅을 지키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살아온 수천 년 동안 살아온 땅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유명한 시온 장로 의정서라는 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시온 장로 의정서는 막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런 시온주의를 신봉하는 몇몇의 대표자들이 만든 그 프로토콜, 그러니까 일종의 뭐 합의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 이제 소문이 쫙 퍼지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은 모리스 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치 풍자를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모리스 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키아벨리와 몽테스키웨의 지옥에서의 대화라는 그런 풍자 소설을 패러디해서 그럴듯하게 만든 것이 바로 시온 장로 의정서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생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897년부터 1903년 사이에서
러시아에서 표르드 라치고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이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 저자는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퍼뜨렸던 것이고요. 또 미국으로 와서도 1920년대 우리 그 미국적 가치, 소위 말하는 자동차 포드적 가치, 그 포드에서도 헨리 포드, 그 우리가 정말 무슨 목사들의 설교에서도 예화로 잘 나오는 헨리 포드도 이 시원장 노이정서를 영역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퍼뜨리고요. 근데 이거 다 위서입니다. 가짜 문서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유대인들에 대한 그 공포심이 커지도록 일부러 조장을 한 것이죠. 하여튼 러시아는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기웃거리고 뭐 80년대 와서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 있었던 그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나 이런 것들도 1차 대전에서 그 결과적으로 중동에 대한 그들의 어떤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1970년대 후반에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영국 수상 로이드 조지는 볼셰비키와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사실상 이제 볼셰비키 정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참 러시아라는 게 신기한 나라인 게요. 근대식 인구조사 도입 방법을 동원한 최초의 인구조사가 1897년에 러시아에서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러시아도 큰 나라잖아요. 우리가 다 이야기하면 다 슬라브족인 줄 알고 있지만 튀르크족이 무려 10%였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제3세계 이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와서 살고 있는 것들, 또 무슬림들 일부 중동인들이 살고 있는 것, 저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1%도 안 될 겁니다. 다 합쳐봤자. 그런데도 이렇게 막 그 혐오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당시 러시아에서는 10%가 튀르크족이었고요. 무슬림이 또 14%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러시아는 중동을 계속 탐내고 싶었겠죠. 야, 우리도 이렇게 튀르키족 많고, 우리도 그들도 러시아인이고, 우리 안에서도 러시아 정교회가 지배한 이 안에서도 무슬림들이 14%나 되는데, 우리도 중동에 대한 지배권이 있어. 라고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자기들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하여튼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는 러시아의 그런 요구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진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서구 세력들이 그 볼셰비크 혁명을 두려워하다가 뭐 이 중동에 대한 지배권을 자꾸 내세우니까 그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그 지배권을 내세우는 것을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비에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동의 지배권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말한 그런 요구들이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 볼셰비키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유럽 세력들이 결국 소비에트 연방 1922년에 출범한 소비에트 연방을 결성하는데 모든 유럽의 세력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칠 같은 사람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솔직하지 않았던 것이죠. 계속 중동인의 문제는 중동 스스로 다스리게 해야 된다. 중동 스스로 해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순수한 실제적으로 그런 입장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딴 나라 다 빠져. 우리만 개입할게. 우리는 그럴 정도의 자격이 있어. 이러고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처칠은 굉장히 그 중동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많이 갈려졌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칠이 바로 이 중동 문제를 해결 못한 주범으로 이 책은 몰고 있는데요.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읽고 나서 보니까. 결국 중동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된 것은요,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유럽 국가들이 재편을 맡았기 때문이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는데요. 또 뭐 중간에 그 끊어내려고 그러면 그냥 귀찮아서 그냥 조금 전화 울린 소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세력이 그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이 중동의 세력을 재편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민족 자체의 정서, 그다음에 시아파, 순위파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엔 다 중동인들 비슷해 보이지만 그 중에도 부족이 많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중동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그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번 해봐. 서구식 민주주의를 한번 해봐. 라고 시스템은 잘 갖췄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세계관이나 전통적인 생활 습관과는 잘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동 문제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것이고요. 결국 그러니까 1차 대전 전시와 종전 뒤에 영국과 연합국은 중동의 구질서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셔버렸죠. 이건 큰 실수죠. 어느 나라든 그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지켜야 될 문화적 가치와 정치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무시했던 것이죠. 아랍어권 지역에서는 오스만 체제를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시킨 뒤에 그 자리에 나라들을 세우고 지배자들을 임명하며 국경선을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국가 시스템 비슷한 것을 도입했지만요. 그것에 반발하는 현지인들의 저항까지는 물리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14년에서 1922년 사이에 영국과 연합국이 취한 조치는요. 유럽의 중동 문제만 종식시켰을 뿐 중동의 중동 문제는 참 독특한 표현이죠. 유럽이 가지고 있는 중동에 대한 고민은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중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동의 문제는 오히려 새로 불거지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고 오늘날도 중동에서 벌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학살극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뭐 정말 그 아주 학살극이 벌어지고 정말 인권이 마구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제3 다른 나라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뭐 도와주고 그 나라의 민주적 질서를 바로 잡는 것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또 그들이 유럽 세계가 보여주었던 지나간 역사 속에서의 그런 대규모 학살극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과연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놓고 뭐 반인권 국가니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반인권 국가니 뭐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명분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고민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오늘날 미얀마 사태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그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인민 대중들을 위해서 뭔가 그 밖의 세계들이 도울 수 있는 건 당연히 돕고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개입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돕고 개입하고 하는 그 세력들은 과연 또 정당한 세력들인가? 정당한 욕구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정당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중동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참 계속 걸림돌로 남아있는 문제고요. 그 가운데 턱하니 또 이스라엘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고 싶은 것은 중동인들 스스로가 외세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가 좀 더 독립적이고 또 자주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대 중동의 탄생을 이 두꺼운 책을 끝내면서 내리게 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